국회 청문회가 곧 열리면 출석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 모두에 대해서 소상히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부족하고 미흡한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꽃을 보내주신 무명의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들이 출석하기로 하셨는지 가족들이 해명하고 싶어 하진 않으시나요? 인사청문회 일정은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과거 법무부 장관 본인이나 가까운 사이가 수사 대상이 되면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는 본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까? 그 점은 나중에 설명드릴 사안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후보자이기 때문에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조윤선 장관 때 장관직 내려놓지 않고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질타하셨는데요. 본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에게 꽃이 배달되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조국 후보자가 출근할 때 저 인터뷰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 모습을 이제 유심히 보는데 오늘은 시민들에게 응원해준 시민들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사실 조국 후보자의 모습을 보면 예. 한 이틀 전에 있는 모습보다는 오늘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좀 여유를 사실 찾은 여유를 모습이죠. 굉장히 많이 찾았고 이렇게 빈손임에도 불구하고 좀 어색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조국 후보자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실검 전쟁도 하고 예. 여러 가지 응원도 하고 특히 뭐 어떤 특정 정치 후보자, 그러니까 어떤 분과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국 후보자를 지금 응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 힘내세요라는 그런 어떤 그 화분을 굉장히 이렇게 보냈는데 예. 하나가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화분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국 후보자가 오늘 출근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함도 있고 여러 가지 꾸지람도 있지만 또 그 후보자에게 응원해준 무명의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분에게 정말 고맙다라는 예. 의견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조국 후보자를 조금 지지하는 쪽의 입장을 좀 많이 살펴볼 텐데 여론이랑 한번 같이 볼 거예요. 그런데 김광수 변호사님, 기자가 물어봤어요.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듣고 싶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가서 얘기하겠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의혹된 거에 대해서는 무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거의. 네. 뭐 물론 뭐 가짜 뉴스라고 얘기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응하지 않고 있어요. 또 기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다고 하고 청문회 가서 소상히 이야기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뭐 출근할 때 보면 매일매일 국민들의 꾸지람을 들으면서 아픈 마음으로 지난 삶을 되돌아보고 싶다. 뭐 이건 굉장히 좋은 글귀예요. 예. 좋은 이야기고 청문회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모두 소상히 해명하겠다. 여건이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무명의 시민에게 감사를 드린다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거 왜 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조국 후보자가 여러 가지로 뭐 굉장히 뛰어난 점이 많고 똑똑하고 굉장히 뭐 저는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정무적인 감각은 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저란 얘기를 들었을 때 아니 갑자기 꽃을 보내준 무명의 시민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를 하는 것 자체가 예. 그걸 왜 했을까? 그럼 결과적으로 국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뭐 한 60% 가까이가 반대를 하지만 나를 이렇게 지지하는 무명의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 예. 그 부분을 암묵적으로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닌가. 예. 그러면 사실은 저거 자체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또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진정성 있게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 일단 본인이 어차피 청문회에서 다 밝히기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예. 원론적 수준에서 답을 하는 게 맞고 단지 꽃을 보내준다면 좀 상당히 뭐 많이 오긴 오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게 개수를 센다고 하면 그 여론 반대 한 60%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굳이 저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런 분들을 믿고 의지하면서 앞으로 계속 가겠다는 의미일 수도 같고 청문회는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 또 살펴보겠지만 출근길 한번 볼게요. 최경선 의원님. 이게 처음에 이제 들어왔을 때 모습. 이순신 장군의 한시를 인용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들어왔던 모습을 생각하면 그 중간에 많이 좀 변했거든요. 일단 조국 후보자가 임명이 되고 그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시작한 지가 이제 서너 날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저 사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처음에 출근할 때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예. 넥타이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 텀블러를 들고 아주 편안하게 인사말을 주고받으면서 그랬죠. 출근을 했거든요. 여유가 있는
출근길이었고 그게 며칠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사모펀드 의혹이라든지 딸 그 논문 네. 장학금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넥타이를 매면서 긴장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최 의원님 넥타이를 맸다는 거는 뭔가 격식을 차린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상당히 긴장한 그 어떤 표정이 보이는 거죠. 네. 격식을 차리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긴장된 자세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과정이 하나가 있었고 그 비난 여론이 계속 비등해지니까 한때는 이제 정책 발표를 하면서 그랬죠. 살짝 손을 뜨는 모습까지. 그때는 이미 이제 멘붕 상태가 아니냐 하는 단계까지 갔었는데 오늘 또 보이는 모습은 상당히 다시 여유를 일부 찾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클을 보이고 있는데 초기에 이제 그 어떤 일반인들이 몰랐던 그 내용들이 터져 나오면서 일반인들이 분노하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뭐랄까 긴장이라든지 예. 정신적 멘붕 이런 걸 겪었다면은 지금 단계에서는 지지층들이 냉정을 결집하고 되찾으면서 있죠. 예.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여유를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는 아까 김강성 변호사님께서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것이 이제 오늘 그 조국 후보자가 무명의 그 시민. 꽃다발을 예. 주신 시민을 언급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국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이 국민 분열을 고착화시키는 거 아닌가. 국민 통합으로 가야 될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지지층과 반대층이 아주 그 어떤 뭐랄까 저 분열을 고착화하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양상이 지금 보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손수호 선생님, 처음에 이렇게 텀블러가 참 화제였어요. 텀블러도 여러 가지였었어요. 텀블러를 들고 본인의 국산 소형차를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들어오는 모습. 그런 게 처음에는 굉장히 참신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물론 조국 후보자가 언론에 어떻게 비춰질지를 계산을 하고 행동을 한 것인지 예. 아니면 자연스럽게 평소에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한 것인데 언론에서 이제 그걸 이제 부각시킨 재미있게 걸 수도 포착해서 있고요. 예. 보도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처음에 논란이 이렇게 일지 않을 때는 상당히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이미지였고 예. 또 참신한 이미지였고 그리고 또 특별히 어떤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이진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유로웠는데 그 후에 점점 좀 공경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 조국 후보자 관련된 사안이 워낙에 이제 여론에서 크게 이제 화제가 되고 또 언론도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조국 후보자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예. 자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중요한 거는 조국 후보자의 어떤 그 외향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장관이 될 것이냐. 예. 만약에 된다면 어떤 장관이 될 것이고 만약 장관이 되지 못한다면 그 후에 전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아마 국민들께서 외모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그런 예. 또 깊이 있는 부분까지도 다 함께 고민하시고 또 생각하시리라고 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는 12일부터 오늘까지니까 무려 거의 20일을 조국 후보자를 두고 연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청문회가 지금 일정이 이게 연기되는 거 아니냐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 장면 좀 보겠습니다. 안건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 힘이 쭉 빠지고 좀 참담합니다. 결국 가족을 여론재판에 내세워서 망신 주고 흠집 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청문회는 못하겠다라는 그 태도는 도저히 납득도 이해도 할 수 없습니다. 내주쯤 되면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서 또 하자고 할 겁니다. 그것은 이른바 추석 민심을 겨냥해서 이 이슈를 계속 끌고 가서 정치 공세를 계속하겠다라는. 양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보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뻔한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데. 청문회를 하기 위해서는 청문회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그러려면 청문회 증인을 법사위에서 합의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다음 주 초에 하기로 했는데
청문회가 제가 볼 때는 불발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봐요. 물론 네. 뭐 정치이기 때문에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증인은 한 87명이었는데 한 25명 정도로 줄었다고 하고요. 한 15명 정도의 범위로 이제 줄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것들이 다 가족들과 관련돼 있거든요. 예. 딸이랄지 아니면 동생, 어머니 뭐 이렇게 다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 청문회 자체를 조국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계기로 삼는 어떤 결정적인 한 방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관련된 가족들이 나오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이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청문회 자체가 이제 통과 의뢰로 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사실은 조국 후보자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려는데 예. 너무나 많은 이제 화력을 쏟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여론 재판이 되는 거고 그러면 조국 후보자가 굉장히 위기에 처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전에 청문회에서 가족을 선서를 시키고 이제 증언시킨 적은 없거든요. 그러면 가족이 나오면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조국 후보자가 치명적인 그러니까 제기하는 의혹이 사실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예. 굉장히 치명타를 입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사활을 걸고 이걸 막으려고 하는데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가족을 전체적으로 증인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적어도 그중 이제 핵심적인 예. 그런 사람 뭐 둘셋 정도는 나와야지 진실을 밝히는 데는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민주당 자체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가정은 한 명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청문회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청문회가 불발이 돼서 그럼 임명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을 때 그 후폭풍이 과연 대통령에 가느냐 아니면 청문회를 불발시킨 자유한국당의 후폭풍이 가느냐 그것은 이제 여론의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네. 같아요. 한 가지만 말씀을 네. 드리면 법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회 감정에 관한 법률하고 인청법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선서를 한다고 해서 그게 위정에 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윤석열 쪽에서 다 압수수색을 하면 사실 압수수색을 하면 그 자체가 피의자 신분이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면 네. 그 사람들이 수사 대상에 올라와 있는 사람을 과연 인사청문회에 불렀을 때 그분들이 과연 어떻게 진술을 할지 분명히 수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 피의자가 나와서 자기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자기 부재의 검지의 특권의 원칙상 이야기 안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한국당에서는 이 청문회가 진행되면 곧 그 장관이 임명될 거라고 생각하고 예. 결국 사람들을 불러봤자 결국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분명히 그런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고 여당 쪽에서는 당연히 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어야지만 정당성이 확보되고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둘 다 절대절명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서로가 양보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이에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예. 이러한 정인 채택의 문제는 또 한 번 격변을 겪으리라고 예.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조국 후보자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청문회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나경원 대표 아까 12일까지도 연장이 가능하다. 12일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그 좀 정치적인 계산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일단 증인을 청문회를 하려면 5일 전에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5일 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까지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2일이나 3일 청문회 하는 게 이제 증인 통보가 불가능해져서 그날이 안 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인사청문회법상 요번에 못했을 때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추가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예. 10일을 최후까지 연장을 했을 때 9월 12일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법상 최대한 연장을 했을 때 청문회를 할 수 있는 날짜가 9월 12일이다 이런 건데 예. 지금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증인을 가지고 그 실랑이를 벌였습니다만 방금 가족을 증인으로 부른 적은 과거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외적으로 몇 번 있기는 했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뭐 누나를 증인으로 신청을 했다든지 형제 자매가 나온 적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뭐 딸이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이런 경우는 별로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미국의 청문회 제도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잘 돼 있다고 봅니다. 예. 거기서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서 이렇게 이제 뭐 가족을 불러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은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정책적인 문제는
모든 국민이 보기에 공개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그 정서에 있어서 가지고 사실 지금 흉악범도 얼굴을 가리고 출두하는 판인데 네. 이분은 그냥 장관 후보자로 지금 현재까지는 장관 후보자로 나온 분인데 딸이니 어머니니 동생이니 다 불러가지고 예. 만약에 망신을 주거나 추궁을 하거나 한다면은 이 부분도 좀 과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본다면은 미국식으로 길게 보면은 공개와 비공개를 나눠야 된다고 보고 단기적으로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거냐 본다면은 가족의 일은 사실은 후보자가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서로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후보자가 가족의 일은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청문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앞서도 말했다시피 뭐 이제 동생 문제라든지 정말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가족은 부르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이제 조금 이제 성격이 변하는 게 진영 싸움으로 좀 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검 전쟁이 계속적으로 며칠 사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순서별 오늘은 이거예요. 보고 싶다 청문회라는 게 실검 1위로 계속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포털 사이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그동안 뭐 조국 힘내라, 뭐 조국 사퇴해라 이런 검색어들이 여러 그 자발적인 그런 그 노력에 의해서 상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몇 번 바뀌었죠? 네네, 조국 후보자를 응원하는 쪽에서는 힘내라 하다가 또 가짜뉴스 아웃이라는 것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보고 싶다 청문회, 즉 청문회 여야 간의 어떤 이견에 의해서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청문회 열어달라. 청문회에서 우리 해명을 듣고 판단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검색어가 이제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게요, 최경선 의원님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상대방 조국 후보자를 만약에 반대하는 쪽에 상대방의 입장을 설득해 보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보여주려고 이런 것들을 할까요? 아무래도 정치적 효과를 많이 노리고 그 지지층 결속,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진퇴 문제가 상당히 이 현 정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고려하다 보니까 지지층이 한번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돌아올 후폭풍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중간중간 결집의 어떤 이벤트를 계속하는 게 아닌가 자기 싶습니다. 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가운데 문준용 씨,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죠. 문준용 씨가 승현님 글쎄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자의 딸보다 더 했을까요? 아무튼 비슷한 입장에 처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올렸던 것 같아요. 사실 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 씨도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부정 취업이 있었느냐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 속에 있었을 때 사실 언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한 당사자가 그 언론과 대응하기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인 대 언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다쳤던 부분이 있고 그 다쳤던 부분을 지금 감정을 똑같이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의 딸과 유사한 입장 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는 그때 진짜 말하지 못했다. 혹시 내가 말을 해서 그 말이 더 부풀려지고 더 왜곡되고 더 과장될까 싶어서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딸이 이야기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아버지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자기의 문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지금은 조국 후보자의 딸이라는 명칭으로 나오지만 이게 10년 후에는 분명히 조국 후보자의 딸의 그 실명이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땐 조국 후보자의 딸이 조국 후보자의 그러니까 능력 때문에 만들어진 스펙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그 고등학생이 자기 나름대로 노력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네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필요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라라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 아드님이신 문준용 씨가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이 장관 후보자의 자녀에게 거의 메시지를 보낸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대응을 한다면 정치적으로는 더 논란이 커질 수도 있는 사안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지 본인의 생각인지 이제 주위에서 어떠한 권유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단 문준용 씨 얘기는 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버지인데 딸이 굉장히 포화를 다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검찰이 압수수색한 다음부터 이게 판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까지 말을 안 했던 뭐 유시민 이사장이랄지 문준용 씨가 SNS 글을 올리고 여러 가지 진보가 좀 결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 예. 이유는 검찰의 압수의 자체가 이건 조국 후보에게 굉장히 이제 불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을 좀 느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당도 사실은 처음에 압수수색할 때와 다르게 굉장히 논조가 강해지고 있잖아요. 뭐 예. 정치검찰 얘기 나오고 적폐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싸움 자체는 조국 후보자가 적합한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냐 아니냐가 아니고 예. 결국 진영의 논리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성격이 조금 바뀌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층에서는 옳고 그르고 이제 그거 따질 때가 아니다. 예. 이제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옹호를 하고 있고 또 그 반대쪽에서는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단체 카톡도 하고 페이스북을 자주 보고 있거든요. 예. 물론 글을 올리지 않습니다. 워낙 이게 논쟁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국론 분열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조국과 반조국이 좀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언쟁을 하는 걸 보면 이건 서로 어떤 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진영에 관한 싸움. 내가 어느 쪽을 지지하는 싸움이지 정말 의혹이 있느냐 없느냐 사실관계가 뭐냐 그런 싸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대통령의 아들이 저런 글을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어떤 판세 자체가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예. 그러면 이제 진보 측에서는 더 이상 밀리는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으면서 진보 측에서 이제까지 말을 하지 않았던 그런 뭐 유시민 이사장이랄지 이재명 이사 예. 이런 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정말 치킨 게임처럼 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뭐 블랙홀을 넘어가지고 이제 뭐 국론 분열까지 예상 불안한 상황인데 대통령 아들 나왔죠.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아주 길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재명 지사 SNS 파급력이 높습니다. 오늘 또 글을 올렸어요. 청와대 정무수석이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건이 총출동해가지고 조국 지키기 진영 싸움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예. 이렇게 되면은 저는 여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서도 대통령 지지율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조국 후보자와 함께 모두가 늪으로 빠지들 수 있다. 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의 붕괴다. 현 정부는 촛불 전국을 거치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은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평등, 공정, 정의 이런 가치 속에서 이 정부가 존재한다고 항상 말해왔는데 지금 조국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이런 겁니다. 장학금이 평등하게 지급됐을 때도 저 학생에게 갔겠느냐. 예. 저 학생이 논문 1저자로 안 됐는데도 대학에 공정하게 들어갈 수 있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데 위법이 없다면서 예. 진영 논리로 감싸안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현 정부가 가진 그 가치들, 예. 평등이라는 가치, 공정이라는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겠느냐. 같이 늪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예. 그 부분을 조심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아주 간단한 의문에서 시작된 거였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싸움이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인터뷰를 했죠. 한국당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그냥 저는 뒤에서 자유한국당 패거리들의 손길이 어른어른하는 그런 거라고 봐요. 뭐 의사표현해야 할 수 있죠. 근데 뭐 이게 의사표현을 못하게 막고 있나요? 아니면 뭐 권력으로 이 문제 제기를 틀어막고 있나요?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될 때, 그리고 이 이것을 비판하면 불이익이 우려될 때, 이럴 때 익명으로 이제 신분을 감추고 투쟁을 하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그러는 거지. 지금 조국 욕한다고 해서 대통령 비난한다고 해서 누가 불이익을 줘요? 근데 왜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들 그렇게 집회를 하는 거예요? 거기 물반고기반이에요. 왜냐하면 진짜 순수하게 집회하러 나온 대학생이 많은지 얼마나 모이나 구경하러 온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이 많은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세상만사 자기가 절대 심판관인 양 오지랖 넓은 행태를 보이다가
조 후보자 사퇴에는 침묵한다고 비난을 받던 유시민 씨가 입을 열었는데 역시나 철저한 진영 논리로 조 후보자를 감싸려고 국민 전체를 비난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학생들과 자유한국당을 사잡아 모욕한 데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즉각 발언을 취소하고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보 진영에서 아마 가장 영향력이 큰 인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유시민 이사장일 것 같은데 손석희 변호사님, 글쎄요. 네. 언론, 이 대학생 집회, 검찰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었단 말이에요. 방송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것을 요즘에 참 보기 힘든데 네.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칭까지 했고요. 그래서 옹호하고 응원하는 그런 진영에서는 또 굉장히 또 환호를 했고 환영할 일이겠죠. 네, 또 예. 반대로 이게 지목을 당하고 비판을 받은 또 진영에서는 더더욱 더 큰 분노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원내대변인을 통해서 반박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특히 마지막 발언은 이제 발언을 취소하고 공개 사과하라라고 한 거예요. 예. 특히 촛불 집회에 대학생들의 촛불 집회에 한국당의 손길이 어른거린다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다.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제는 조국 후보자의 자질이나 적합성 문제가 아니라 예.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당대당 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약간 그동안의 논의가 약간 궤를 좀 약간 달리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되는데 이렇게 된 이상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점점 퇴로가 더, 없어 보여요. 점점 더 양대 예. 정당의 어떤 싸움 또는 대립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지금 오늘 나온 조국 후보자에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적절하다는 게 57%, 적절하다는 게 27%입니다. 그러니까 김광삼 변호사 지금 하는 거는 이 부적절하다는 여론을 이렇게 좀 설득하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 적절하다는 이 사람들이 더 그냥 결집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저 발언은 결국 이제 조국 후보자를 옹호하기 위한 돕기 위한 발언인데 예. 사실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진영의 논리로서 어떤 좀 같이 모이자, 같이 결합하자 이제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저기에서 지금 여론조사에 보면 적절하다고 27%가 그 안에 있을 겁니다. 예. 우리가 맨날 집토끼 산토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런 발언들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시민 이사장의 한 말 중에서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언론이 집단 창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전혀 드러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국 후보자의 반듯한 이미지, 어떤 잘난 면 이런 면에서 시기 질투해가지고 마치 거꾸로 넘어뜨리겠다는 욕망에 휩싸였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좀 눈여겨볼 있는 부분이 지금 방송이 됐건 신문이 됐던 진보 보수 언론 할 것 없이 조국 후보자의 의혹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뭐가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언론이 계속적으로 보도하는 것이지 이걸 창작을 하고 거꾸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아니라고 이제 봐요. 예. 그러면 이제 유시민 이사장이 한 가지 더 얘기를 했어야죠.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가 저렇게 나오는데 60% 가까이 부적절하다고 나오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예. 국민의 어떤 저 여론, 국민의 생각, 의사 이 부분에서 좀 한마디 본인이 생각하는 걸 해줬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저도 유시민 이사장 말을 방송 내용을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과거에 유시민 이사장이 좀 인기가 없을 때 어느 정치인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유시민 당시 장관이었던가요? 유시민 씨가 얘기를 하면은 맞는 말인데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린다. 예. 그러면서 싸가지가 없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중간엔 또 유시민 이사장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굉장히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이 될 때는 예. 정말 맞는 말을 설득력 있게 한다. 이런 게 또 대다수였어요. 그런데 이번 방송 내용은 틀린 내용을 싸가지 없게 얘기했다. 저는 예. 이렇게 볼 수 없는 것이 예의 없게 했다라고 그렇죠. 바꾸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정말 틀린 말을 기분 나쁘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예. 저는 받아들였는데 뭐냐 하면은 학생들이 물방고기 반. 그럼 방금 전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지만은 학생들은 시위에 학생증까지 그리고
졸업증명서까지 보면서 정치인들을 배제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반고기반으로 어떤 평가를 기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언론에 대해서도 사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에 대해서 언론이 마구 비판할 때는 굉장히 칭찬을 했거든요. 예.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을 하니까 저렇게까지 언론이 창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정말 이렇게 평가를 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진보 진영에 대한 혐오를 높일 수 있다. 예. 이런 우려까지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총공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초에 여론이 흔들릴지 말지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발 기사가 어제까지만 해도 나왔어요. 그런데 김광산 변호사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내부망을 통해서 쪽지로 전달해가지고 함구령을 내렸다는데 이런 게 있나요? 그렇죠. 이제 이프로에스에 아마 저런 내용을 올린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또 검사장 회의서도 그 내용을 전달한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시를 해서 압수수색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당이 굉장히 정치적 행위다. 그러면서 마치 적폐처럼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 이마다 여당에서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검찰에서 또 하는 얘기가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후보자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수사할 수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의 어떤 의도 자체, 그러니까 압수수색이랄지 수사가 청문회 하기 전에 시도하고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 자체가 아무리 선의적이다 한다 할지라도 오해받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검사 한두 명이라도 나와서 아니면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아니면 제3자들하고 술자리나 그런 데서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찬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더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총장의 입장에서 아니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말조심을 하라. 그리고 함구하라. 이제 그걸 강요를 할 수 없죠. 그렇지만 암시적으로 전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통합니까? 그런 이유로 좀 기사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통하지는 않죠. 통하지는 않지만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이제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의 어떤 수사권 조정도 있고 검찰의 개혁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조국 후보자 관련된 아주 민감한 그런 판에 검찰이 뛰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든 없든 저런 식의 어떠한 본인이 알아서 하지만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자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을 사람도 있겠지만 검사들은 대부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긴 하지만 사실은 효과나 영향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제 대법원 선고가 있었죠. 관련 내용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소심에서 판결한 선고 내용을 그대로 답습한 겁니다.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정명, 이런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성해서 판결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현 사법부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등 사건 관련자 사이에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증거도 별로 없습니다. 이것을 유사관시법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묵시적 의사표시론으로 임기응변했습니다. 오늘 이 판결은 준엄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경재 변호사의 인터뷰 보셨는데 손수호 변호사, 이게 대법원 선고도 최후 진술을 할 수가 있나 봐요. 이게 7장을 자필로 쓴 거를 저희 MBN이 입수한 거거든요. 써서 냈는데요. 써서 내는 거는 자유죠. 다만 그 내용들이 일부 보도가 됐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 어떤 본인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면서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최근에 그 조국 후보자의 가족 논란, 딸 논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처럼 이해가 됩니다. 물론 최순실 씨가 그러한 실명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경재 변호사도 간접적으로 읽어보면 그렇게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고. 법무부 장관 후보 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최순실 씨가 본인의 억울함 그리고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
내 이 억울함을 알아달라라고 하는 걸 마지막 호소문을 쓴 것 같은데 예. 법적으로 뭐 큰 의미가 있는 서류는 아니었어요. 예. 개인적으로 그 최순실 씨가 저런 어떤 대부분은 사실 뭐 변론을 안 열고 법률심이기 때문에 저걸 내는 것 자체가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지금 분명히 최순실 씨는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 영향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마음속에 많은 아픔이 있는 그런 어떤 중앙 역할을 했는 사람인데 아무리 자기 딸이 소중하다고 할지라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직접 비교를 해서 네. 내 딸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너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아무것도 했는 거 아닌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최후 변론서에 쓴다는 거는 지금도 자기 범죄를 자기 행위를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네.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은 굉장히 부적절한 최후 진술서라고 분명히 그러니까 낼 말씀드리고 의무가 싶습니다. 없는 거면은 이거는 여론에게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여기 제가 이거를 참 글자도 잘 알기 어려운 거를 다 읽어봤거든요. 이 내용이 다 뭐냐면 억울하고 힘들고 원망스럽고 분노 이런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죄를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그런 게 조국 후보자의 딸에 대해서 거저먹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정유라 자기 딸은 노력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일단 뭐 저는 뭐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딸은 그래도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이라도 따고 그것을 뭐 늦게 제출했던 빨리 제출했던 해서 대학 입시에 활용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조국 후보자 딸은 논문에 이름을 올린 것이 좀 자기 노력하고 관계없이 과하게 올려가지고 그걸 토대로 대학에 들어간 게 아니냐.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런 재판에서 저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일종의 저는 뭐 정치 행위로 그런 것 같아요. 해석이 되는데 자기가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저런 정치 행위를 한다는 것은 별로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는 않네요. 예, 뭐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김관선 변호사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간다고 하는데 파기환송돼가지고 이제 분리해가지고 이제 형을 선고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또 얼마 안 걸린다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시간이.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이 굉장히 달갑지 않을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은 항소, 상고 이런 걸 하지 않았잖아요. 그 재판 자체에서 불복해서 대법원까지 가야 하는데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이걸 다 포기했어요. 그 포기의 어떤 전략적 의도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포기하면 재판이 좀 빨리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런 대법원 가서 빨리 확정이 될 것이다. 그러면 본인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정치적 3회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대법원서 사실은 이번에 이제 법리적인 문제로 파기환송을 안 했다고 한다면 근데 굉장히 이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특가법 뇌물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직무에 관련된 뇌물을 받았을 때는 이 특가법 뇌물 사건하고 다른 뭐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강요 이걸 분리해서 선고를 해야 하는데 이걸 분리해서 선고 안 하기 때문에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면을 받으려면 형이 확정이 돼야 하는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고 고등법으로 파기환송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법리적인 이유로.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우리 본인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어떤 시간이 더 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파기환송심에서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법리적으로 나눠서 선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재상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결정될 가능성이 크고 재상고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법리적으로 명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확정되기를 바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최순실 씨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비교를 해보면 최순실 씨는 재판 처음 뭐 2016년 11월 4일, 3일날 구속이 됐는데 그때부터 계속 시끄럽게 떠들어요. 억울하다고. 그래서 비선 실세고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 저렇게 계속 교도소에 있고 형을 많이 받은 거에는 본인이 굉장히 기여를 한 바가 크잖아요. 그럼 본인이 반성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마치 잡초처럼 아무리 밟아도 더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조용히 하고 있어요. 그건 서로 의도가 다른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빨리 형이 확정돼서 정치적인 어떤 타협점을 찾고 싶다는 그런 한 가지 목표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서로가 다른 것 같아요. 예. 이번 대법원 판결을 보면 물론 이게 뭐 이례적이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사실 예. 대법원이 법률심이라 그래서 대법원은 그냥 자기들이 판단해서 법률적으로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뭐 판단 유탈이다 어떤 판단을 잘못했고 최정법칙 위반 유죄를 만들어가는 심정 형성이 잘못되었다 이래서 이렇게 내려보내는 법률적 판단을 하는 게 원칙인데 예.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어제 대법원 판결은 하나하나 다 그 쟁점마다 사실 사실성적 성격을 가지고 다 판단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된다고 해서 고등법원이 당해 신급에서는 기소를 받거든요. 그래서 바꿀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네. 없기 때문에 고등법원에서는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서 재판을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이나 그다음에 최순실 사건이나 사실 분리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만 해서 형을 더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재판 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